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진 숫자가 있습니다. 1과 자신을 제외하면 어떤 수로도 나눠지지 않는 수가 바로 소수인데요. 이 소수에는 많은 수학자들이 풀고자 했던 수수께끼가 숨어 있습니다. 인류의 지성이 시작된 이래 소수는 수학자들의 중요한 탐구 대상이었습니다. 숫자 하나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이 거대 소수는 메르센 소수라고도 불립니다. 프랑스의 수도사이자 수학자였던 메르센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수를 사랑했던 메르센은 특히 소수의 질서를 찾는 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n이 1보다 큰 자연수일 때 2의 n승에서 1을 빼면 소수가 나온다는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가 소수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았죠. 자신의 식에서 n이 소수일 때에만 소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n이 소수인 11일 때 나온 값은 2047. 2047은 23과 89로 나눌 수 있죠. 즉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메르센은 다음과 같은 숫자일 때에만 소수가 나온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건 역시 틀린 것으로 밝혀지고 메르센 소수는 무한하다고 알려집니다. 비록 메르센의 발표에 허점은 있었지만 수학자들은 이 식을 이용해 메르센 소수를 찾아내게 됩니다. 1957년 스웨덴 수학자 한스 리젤이 컴퓨터를 이용해 18번째 메르센 소수를 찾으면서 소수 찾기는 컴퓨터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수와 수학에는 규칙이 있죠. 그 규칙으로 계산을 하고 답을 얻습니다. 그 규칙의 세계에서 소수는 예외입니다. 소수가 나타나는 자리를 따라가다 보면 소수가 연달아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딘가에는 아예 소수가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과연 이 소수의 발생에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소수에 대한 이 의문을 풀기 위한 노력은 고대에서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고대 수학자들은 소수를 알면 모든 수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쪼개지지 않는 소수의 성질은 남성과 군인 등 강인함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지중해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고대 세계의 석학과 예술가들이 모인 학술과 배움의 장으로 세계의 모든 지식이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도서관 도서관장이자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1부터 1000까지의 숫자 가운데 어떤 수가 소수인지를 찾아냅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우선 2의 배수를 하나씩 지워갑니다. 그리고 3의 배수를 지우고 지워지지 않고 남은 수 가운데 다음 수를 택해 그 배수를 지우는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면 소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고대 수학자들은 소수를 찾는 방법은 알았지만 얼마나 많은 소수가 있는지, 소수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소수는 수수께끼를 간직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수학자들은 소수를 이해하고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수는 아직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18세기 독일, 드디어 소수는 한 수학자의 손에 닿기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수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을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우스입니다. 소수의 세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그 안에서 규칙을 찾고자 했습니다. 가우스는 어릴 때부터 놀이처럼 소수를 찾는 것을 즐겼다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소수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어린 가우스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Immer mal, wenn eine freie halbe Stunde hatte, sich ein gewisses Intervall hergenommen, 1000 Zahlen, ja, von einer Grenze bis zur nächsten, 1000 Zahlen und von all diesen 1000 Zahlen schnell nachgeprüft, wie viele Primzahlen darunter waren. Und auf diese Weise ist er immer weitergekommen. Es gibt in seinem Tagebuch auf der letzten Seite das, was er Myriaden nennt, also ein Protokoll darüber, wie viele Primzahlen in solchen Tausender-Intervallen in der Reihe der natürlichen Zahlen drin sind. Das hat er einfach abgezählt. 이렇게 소수를 찾던 가우스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 얼마나 많은 소수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수학자들이 소수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려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문이었습니다. Eine Vermutung über die Verteilung der Primzahlen zu haben. Also was man am Anfang sieht, 2, 3, 5, das sind sehr viele Primzahlen und unter den ersten paar Zahlen, das ist untypisch, die sind zu klein. Aber wenn man mal jenseits von 100.000 oder jenseits von 3 Millionen oder so ist, dann erkennt man eher gewisse Regelmäßigkeiten. 가우스는 소수 분포의 규칙성을 큰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나무의 바로 밑에는 잎이 많이 떨어지지만 밖으로 나아갈수록 그 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죠. 소수 역시 1을 중심으로 했을 때 1과 가까운 곳에는 소수가 많이 나타나지만 1과 멀어질수록 소수 분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소수 분포를 보면 100까지는 25%, 만까지는 약 12%로 소수의 개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만까지 넓혀보면 소수는 대략 8%로 가우스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바탕으로 가우스는 하나의 식을 만듭니다. 소수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가 점점 줄어들어 결국 오차가 없어지게 된다는 식으로 그 식이 바로 가우스의 소수 추측입니다. 이후 소수 연구는 활발해집니다. 그 중심은 가우스가 교수로 있는 귀팅겐 대학이었습니다. 귀팅겐 대학교는 원래 신학이 중심이었지만 독일 교육혁명 이후 과학과 수학 분야 연구가 크게 장려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한 남자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 신학과에 입학한 리만은 수학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연구 성과를 내죠. Einen einzigen kleinen Artikel, der ist gar nicht lang, der ist 10 Seiten oder so, einen Artikel veröffentlicht über Primzahlen. 1859년 베를린 아카데미 간행물에 실린 리만의 논문입니다. 채 10쪽도 되지 않는 이 짧은 논문은 리만이 소수에 관해 남긴 유일한 기록이기도 한데요. 이 논문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리만은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소수에 대한 최고의 논문으로 알려진 이 논문은 이후 많은 수학자들에게 큰 좌절과 숙제를 남깁니다. 리만의 연구는 스승인 가우스의 소수 추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r nimmt eine Idee von Gauss auf, aber er verallgemeinert sie und denkt sie in einer Weise durch, die auch Gauss nicht gemacht hat.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리만은 39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가정부가 집안 정리를 하며 아직 출판되지 않은 수많은 연구 성과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리만이 수학 연구를 시작한 지 10년 되던 해였습니다. Riemann, pour moi, c'est un dieu des mathématiques, n'est-ce pas? Et en l'espace de 10 ans, et dans une série d'articles sur tous les sujets des mathématiques, il a jeté une lumière incroyable. Je dis quelquefois que si j'avais à emporter un livre dans une île déserte, n'est-ce pas? Eh bien, ce serait le petit volume des œuvres de Riemann. 10쪽도 되지 않는 리만의 소수 논문은 소수를 보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바로 제타 함수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식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전히 어려우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소수로 이루어진 식이며 존재하는 모든 소수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타 함수의 출발점은 스위스 출신의 수학자 오일러입니다. 앞에서 본 리만의 제타 함수와 비슷한 모양인데요. x가 2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소수만으로 이루어진 계산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식의 답입니다. 소수만으로 이루어진 계산에서 원조율 파이가 나온 겁니다. 4, 6, 8을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한 소수에서 원의 상징인 파이가 나온 것이죠. 자연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도형이라 일컬어지는 원은 소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옛 수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추측한 것처럼 소수에는 자연의 무엇인가가, 우주의 어떤 힘과 법칙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 비밀을 자연에 숨겨놓고 인간이 보지 못하도록, 발견하지 못하도록 꽁꽁 감춰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소수는 여전히 그 답을 알려주지 않은 채 수학자들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규칙성이 자연의 본질적인 불규칙성이면 좋겠는데 사람이 몰라서 생기는 불규칙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수라도 진짜 불규칙한 부분이 어떤 거고 그 중에 규칙성은 어떤 것인지를 규명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인류는 자연이 숨겨놓은 비밀을 하나씩 발견하며 규칙을 찾아왔습니다. 리만은 과연 소수의 규칙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그 규칙의 수수께끼가 알려지지 않도록 자기 논문에 꼭꼭 숨겨둔 것은 아닐까요? 리만은 제타 함수라는 소수를 보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제타 함수를 자신의 3차원 기하학 공간에 올려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함수값이 0이 되는 바닥에 떨어지는 점들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점들은 모두 일직선상에 있었습니다. 리만은 소수로 이루어진 제타 함수의 0점이 모두 일직선상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리만 가설이 됩니다. 리만은 자신의 가설을 확신하며 증명을 거쳐야 한다는 말로 논문을 마무리했는데요.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In der Tat, ich habe vorhin diese Form der Riemannschen Vermutung hingeschrieben. Hier ist das Verhalten der Primzahlen, das ist eine bekannte Funktion und die Riemannsche Vermutung sagt in sehr präziser Form, dass die Primzahlen durch diese bekannte Funktion sehr gut beschrieben werden. 리만 가설은 소수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소수의 미스터리를 푸는 중요한 열쇠라고 수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후
수학자 지겔은 리만 가설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리만의 연구 자료는 대부분 불타 없어졌지만 리만의 동료 힐베르트가 불 속에서 건져낸 자료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요. 지겔은 귀팅겐 대학교 도서관에서 그 자료를 얻게 되면서 리만 가설에 빠져들게 됩니다. 지겔은 3년간의 연구 끝에 수백여 개의 0점을 구했지만 리만의 가설을 증명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당시 독일은 에니그마라는 암호 기계를 사용했는데 이 암호문이 워낙 정교하고 복잡해 해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암호문을 해독해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수학자 앨런 튜링입니다. 튜링은 자신이 만든 전자계산기를 통해 리만 가설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됩니다. 리만 가설이 참이 아니라 거짓일 거라는 가정을 하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만일 일직선에서 벗어난 0점을 하나만 찾아도 리만 가설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잘못된 가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일직선상에 있는 0점만 더 찾게 되죠. 무려 1104개나 말입니다. 리만 가설의 증명은 현대 수학자들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1950년대 세계의 천재 수학자로 칭송받던 존 내쉬 역시 리만 가설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리만 가설을 풀 독특한 접근법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죠. (1959년) 리만 가설이 세상에 나온 지 100년 되던 해, 존 내쉬는 리만 가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시작한 내쉬는 말을 더듬거리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정신에 이상이 온 것이었죠. 사람들은 리만 가설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미국의 클레이 수학연구소는 새천년을 맞아 꼭 풀어야 하는 수학 문제를 세계 유수의 수학자들에게 추천받습니다. 각 문제에는 $1,000,000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밀레니엄 수학 문제에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선정됐는데요. 모든 수학자들은 꼭 풀어야 하지만 풀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문제로 리만 가설을 뽑았습니다. 소수와 리만 가설. 과연 리만 가설이 증명되면 소수의 미스터리 역시 알 수 있는 걸까요? 소수의 불규칙성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수학자들은 소수의 미스터리에 매혹됐고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소수는 여전히 불규칙하고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